네, 이 시간에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2022년 시장에 대해서 좀 간단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2020년에 시장에 진입을 하신 분들은 이제 올해도 2021년도 이제 그러한 시장이 될 줄 알았다가 크게 당황을 하셨을 텐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비싼 학습료도 지불을 하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내년도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내년도는 조금 올해보다 나아질까요? 근데 사실 역설적이게도 시장이 뭐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뭐 저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딱히 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단편적인 예로 이제 올해 초에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가 막 나왔을 때 이제 1월 2일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사신 분들은 이제 평단이 한 81,400원이었는데 이제 오늘 기준으로 이 삼성전자 종가를 보면 78,300원입니다. 물론 이제 뭐 1월 1일 1월 3일 이후로 또 오를 수도 있지만은 결국 이제 1년 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이제 마이너스였던 것이죠. 뭐 이런 이제 불편한 얘기를 길게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하지만 이제 막연하게 조금 넓은 거시적인 관점이 아닌 조금 더 좁게 보면 내년도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를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크게 이제 원자재랑 미국의 빅테크 기업, 그리고 이제 금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이제 현재 시장에서 내년도를 바라보는 그런 견해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보면 먼저 원자재가 있는데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인플레이션 해칭으로 하는 원자재 투자라면 내년도는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아마 이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흔히 인플레이션을 이제 해칭하기 위한 자산으로 이 원자재가 거론이 되는데, 근데 사실 이제 올해 초 전문가들은 대부분 3분기가 지나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그칠 거라고, 일시적일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말한 부류에는 이제 연준도 있었죠. 네, 하지만 최근에 연준은 이런 식으로 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는 단어를 폐기했는데, 그리고 또 현재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지속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이를 제어하겠다고 천명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잠깐 이제 지난 10년 동안의 좀 그 자산 시장, 특히 이제 금융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해보면 바로 이제 저성장 시대였죠.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가 조금 나아지려나 해서 이제 경기 부양을 축소하면 다시금 이제 저성장이라는 고질병이 튀어나오면서 이 시장 참여자들을 좀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또 성장이 되니까 그래서 지원을 줄여야겠다고 하면 또 이제 저성장이라는 고질병이 불거지는 이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때는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고질병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이 엄청난 부양책을 쓸 수 있었던 건데, 그런데 앞으로의 시대는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고질병까지 두 개가 합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 전쟁의 비유를 해보면 이제 그동안은 전선 앞에서 이 저성장이라는 적만 물리치면 됐었는데, 이제는 전선 후방에서 위협하는 인플레이션까지 상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현재 연준은 이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면서까지 후방을 위협하는 인플레이션을 털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연준의 이 같은 발언 이후에 인플레이션은 좀 제압이 되고 있을까요? 사실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쉽게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투자자들은 이제 슬슬 대안을 시작하게 하는데, 그리고 그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원자재입니다. 사실 지난 2008년이랑 2011년에 이제 원자재 붐이 크게 있었는데, 근데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이제 원자재가 대안이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랑 마찬가지로 조만간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크게 온다면 이번에도 다시 한번 원자재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2008년이랑 2011년도랑 지금이 다른 거는 이 시장의 돈이 적게 풀려 있느냐, 이제 많이 풀려 있느냐, 이제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염두에 두고 단순히 이제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해칭하기 위한 용도로 이 원자재가 필요하지도 않는데 원자재를 사면 어떻게 될까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겠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제품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집니다. 그럼 또 시장 참여자들은 더 강해진 인플레이션을 해칭하기 위해서 이 필요도 없는 원자재를 또 사고, 이렇게 해서 가격이 상승한 원자재는 또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킵니다. 그리고 또 이를 해칭하기 위해서 원자재를 또 사고 인플레이션은 심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무한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 인플레이션을 해칭하는 수단이 무조건 원자재라는 논리는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인플레이션 시대랑 지금은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있고,
원자재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이제 돈이 지금은 몰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점은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흔히 미국 주식 혹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만능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물가가 오르면 제품 가격 전가를 이들 기업들은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좋고, 금리가 낮으면 이 저금리 상황에서 돈을 어디에 빌려준다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빅테크에다가 많이 빌려줄 거니까 그래서 좋은 거고, 또 반대로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디냐고 했을 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고, 마지막으로 또 달러가 강세면 미국의 강한 성장에 힘입어서 이 차별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이 어디냐고 했을 때 또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기 때문에 흔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만능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매크로가 뭐 어떻게 바뀌든지 뭐 좋든 나쁘든 미국의 이 테크 기업들은 무조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약간 어려운 개념일 수 있지만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완전 자산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전하다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어쩌면은 너무 많이 지금 풀려있는 유동성의 힘으로 대형주가 오른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테이퍼링 이후에, 종료 이후에 이 한정된 돈으로 적재적소에 그 돈들을 배치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라면 그때에도 과연 빅테크들로만 돈이 몰릴까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남기 때문에 빅테크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1%라도 더 수익을 내기 위한 상품에 투자를 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반하는 소리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 미국 주식을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신의 자산을 이제 만능으로 보여지는 미국 빅테크에 이제 몰빵하기보다도 이제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는 퇴로를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은 이제 금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금은 미국이 성장할 때 반대로 움직이죠. 미국의 성장, 그러니까 금리에 취약하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금 가격은 크게 두 가지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의 성장이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의 성장도 같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그 화이자 모더나의 백신이 등장하고 또 이제 미국의 부양책이 통과를 하면서 다시금 이제 미국 경제가 상승을 하면서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금 가격이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에 미국 성장이 주춤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두 번, 세 번 올릴 것 같았던 금리 인상을 이 인플레이션이 약화되면서 늦춰야 된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현재는 눌려있지만은 이 금이라는 상품에게는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최근 발간되는 뭐 수백 페이지의 리포트들이랑 여러 인사이트가 훌륭한 구루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2022년도도 올해처럼 이 드라마틱한 시나리오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 투자, 내가 100% 설득이 되는 투자 방식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그게 없다면 그때그때 상황을 잘 파악해서 이제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유연하게 펼치는 전략이 더 유효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내년도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자주 거론될 걸로 전망되는 이벤트 몇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저는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